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1월 1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일부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선 이 반도체주들 강세가 대단했는데요. 미증시보다 국내 반도체주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워렌 버핏이 마지막으로 구글을 사줬다. 이게 굉장히 안심을 좀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단은 투자를 굉장히 큰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5천억 불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삼성전자 자체도 실제로 공장을 지을 때 그걸 번 돈으로 가격 올려서 번 돈으로 짓는다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버핏의 은퇴 전 선택은 맞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과 코스피 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소장님 오시는 월요일만 되면 코스피가 거의 한 2, 3%씩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거의 2% 가까이 코스피 오르고. 그러니까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지금 한 달째 현상이네요. 월요일만 되면 이래요. 금요일 날 좀 안 좋았고 미국 장도 금요일 날 별로 안 좋았는데 우리는 월요일 날 거뜬하게 또 그거 하고. 근데 이제 뭐 금요일 날 빠진 거에 비하면은 조금 양이 안 차죠. 성에 안 차는. 네, 성에 안 차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산 날은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파는 날은 지수가 빠지고는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그렇게 막 팔아제꼈다가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또 사니까 외국인이 잘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들어가지고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타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개인도 그냥 보면 안 된다. 개인이 이제 50%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SNS로 이제 뭉쳐진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거의 이제 주도 세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이미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지펀드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숏도 잘 못 친대요. 헤지펀드도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숏 커버해서 그래서 숏 대신에 선물 매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뉴스들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 개인들이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계속 개인들이 매수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오늘 급반등을 하니까. 그래도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너무 잘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그래도 얼추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 시타델의 그 양반이 그 스콧 러븐 아닙니까? 네, 스켈러. 그 골드만삭스에 있다가 이제 스카우트에서 간 양반. 근데 리포트를 쓰면서 본인도 그거 고백을 했나 보더라고요. 나도 은근히 편견이 있었다. 개인들이 사면은 늘 꼭지였다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이제 경험이었던 건데 뭐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다 하는 얘기가 또 개미들 또 이렇게 개인들 또 이렇게 광분하는 거 다 왔다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좀 그런 면이 있고 팬데믹 랠리도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패배였지만 이렇게 그 갔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와중에 잘 대처가 안 되거나 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시장 내 비중이 개인들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 뭐 여기야 딴 거 있습니까? 뭐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지만 여기서는 돈이 깡패니까 그렇죠. 돈 많이 움직이는 쪽이 이기는 거는 맞는데 야 우리 시장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한번 대차게 한번 꺾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차트도 한번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장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한번 보세요. 코스피, 이거 코스피 일간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코스피 일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빨간색 한번 주목해 보시죠. 5, 20, 60, 120, 200 이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이렇게 따지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선을 갖다가 주추세선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수급 61선을 갖다가 수급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늠하는 그런 장인데 그러니 이 21선이 안 깨졌다는 얘기는 추세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한 2주째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오니까 11월 들어서 첫 급락이 왔는데도 아래 꼴이 확 달았죠. 그다음 이틀 후에 또 21선 오니까 또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지수를 갖다가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감하고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도 21선은 안 깼습니다.
그 정신없이 빠지는 와중에도 오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아까 이게 한 뭐 12시 한 1시 좀 못 돼서만 이렇게 인용한 차트인데 이거보다 지금 마감은 한 11포인트 더 올라갔고요. 자,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애매하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보조 지표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죠. 차트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직전 고점 한번 올라서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라가는 상황도 되겠지만 그때 갔을 때 이 MACD나 RSI의 이 고점이 지난번 이 11월 초, 10월 말에 이 때에 찍었던 이거보다 더 못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세력들 가운데는 그걸 보고 자꾸 숏을 치고 싶어질 겁니다. 이제 이른바 책에서 나오는 매도 다이버전스니까 그런 식이고 이거는 한번 보시죠. 요거. 자, 우리 이제 삼성전자인데 요날 보세요. 요날 10월 30일 날 이거 있었던 날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깐부 회동이 있었던 날. 이거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삼성전자 날아가고 한 이틀 날아가고 사흘째까지도 날아가다가 그냥 뚝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는데 뭐 이 집에 깐부치킨만 놀았죠 그때. 손님 1시간만 앉아 계세요 하고 막 가고 이랬는데 뭐 그 자리에 앉는다고 별 차이 있겠습니까만 왠지 기를 받을 것 같아요. 기를 받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주지금 극성스러워요. 옛날에 그 뭡니까 무슨 뭐 바다 들어가는 무슨 과자 허니버터. 허니버터인가 뭐 그것은 난리를 쳤는데 요즘은 먹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더만은 뭐 그런 식이죠. 자, 요것도 보면 지금 5일선, 20일선 모여 있는데 오늘 21선 위로 못 간 채 일단은 마감했습니다. 조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기간 조정이다 아니면 가격 조정이다 이런 어떤 비유가 이제 엇갈리는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최근에 봤던 이 정도에서 더 안 내려간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이 될 거고 5일선, 21선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 엉켜서 그렇게 되면서 이 60일선 올라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런 식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밀린다면은 여기까지는 염두에 둬나 하는 건데 이게 88800 요렇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 진짜 이거 가만히 보니까 황 사장만 좋았어요. 황 사장만 좋았고 현대차 이때의 뭐 정의선 회장도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이 30만 원이란 벽 이번에 이거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자 이제 미국 자동차 어쨌거나 들어오는데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차를 얼마나 선호할 것인가 내지는 뭐 기술이나 가격 측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됐고 혹시나 싶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우리 또 지난주 목요일 날 지스타가 개막해가지고 어제 끝났잖아요. 4일간에. 이게 이제 지스타 개막한다고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실상 음봉이었어요. 밀리고 해서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전 같으면 이런 거 하루 이틀은 그래도 재료빨로라도 갔는데 그러니 이게 100만 원도 올라갔던 이 주가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20몇만 원 왔으니까 거의 뭐 5분의 1 뭐 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 직관은 그렇죠. 이제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아저씨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게임 아저씨요? 배터리 아저씨처럼 게임 가지고 뭔가 현란하게 한번 모든 사람들 갖다가 혹하게 만들 만한 몰고 가는. 그때 뭐 대도 않은 P2E 놀면서 돈 벌자 그러고 이러면서 갔던 이 게임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이제 과연 이제 펀더멘털이 안 받쳐주고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지금 뭐 AI 관련주,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하기 바쁜데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는 글쎄요. 이런 거라든지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근데 좀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뭔가 이제 AI를 묻혀야 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AI를 뭐 갖다가 묻혀야죠.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붙이고 뭐 스테이블 코인 붙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뭔가 새롭게
쇼를 해야지 이게 올라가지. 여기다 또 여기다 리튬은 못 붙이나? 리튬은 못 붙이겠구나. 네, 리튬은 어렵죠. AI에다가 AI, 멀티버스, 뭐 멀티버스,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이제 딱 이런 거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드는. 근데 소프트웨어 이런 게임 회사들이 캐시가 없나요 지금? 저 잘 모르겠어요. 글쎄 뭐 잠시 이렇게 뭐 간략하게나마 볼 것 같으면은 매출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너무 적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시총을.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걸 보면서 지스타 같은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그리고 해마다 저 백스코를 갖다가 떠들썩하게 했던 행사인데, 그러니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그러네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섹터와 그 업종을 가지고 같이 주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리포트도 잘 안 나오니까. 그죠. 네. 그냥 뭐 행사 자체가 연례 행사처럼 뭔가 더 새로운 기대감도 없이 그냥 올해도 열리는구나 그냥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해마다 무슨 뭐 11월 11일만 되면 이번에는 알리바바 5, 4, 3, 2, 1 하면은 바로 빵 전광판에 매출이 얼마 찍힐까요? 이런 거 막 따지고 했던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뭐 그거 다루는 소식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오로지 강 대표님 좋은 표현이네. AI를 묻혀야 됩니다. AI 근데 스치기만 어떻게 보면 하면. 게임사들이 개발자가 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개발자들이 이제 좀 적어져도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AI 코딩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서 뭐 수익 개선을 했고 뭐 이러면서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이런 거를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막 나와서 멋있게 발표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사람이 별로 없는 건가요? 뭔가 누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될 것 그죠? 같아요. 하다못해 이쪽 업계의 매니지먼트들 가운데 젠슨왕 정도의 뭐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있든지, 아니면 진짜 전 세계가 열광할 만한 어떤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뭐 게임주 얘기도 저희가 좀 해봤는데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주세요. 뉴욕 증시가 사실 좀 굉장히 지루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뉴욕 증시도 뭐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그거 하죠. 11월 들어서 변동성 장세가 계속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중순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S&P 500 보시죠. S&P 500도 우리가 보듯이 하는 20, 60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21선 깨지고 61선에서 지난 주말 그 급락하고 나서 장중에 확 감아 올리잖아요. 이것도 저 같은 차티스트 눈에는 이거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아직은 깨기 싫은 거예요, 시장이. 이 끝에 이 일봉 보시면은 61선에 닿을 정도로 출발 자체가 여기입니다. 이 양봉의 의미가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장중 저점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61선에 딱 닿으니까 그때부터 막 그냥 지수가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들어오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시장에는 곰도 있고 황소도 있죠. 곰은 약간 약세론자, 황소는 강세론자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이걸 갖다 기대하는 겁니다. 이 헤드앤숄더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줬으면 하는 거죠. 하방 베팅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왼쪽 어깨, 이때 이게 히토류에 발끈해가지고 중국 추가 100% 했던 그때입니다. 이 음봉 나왔을 때가. 그러다가 그 뭐 타코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머리 찍고 그게 10월 말 밀려왔다가 또 반등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넥라인이 무너지면 한번 이 정도는 더 빠진다 하는 그걸 갖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기대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가설이고, 이러다가 이게 61선 지지 확인되고 또 여러 가지 호재성 뭐가 나오고,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시장이 돈 많아서 이걸 끌어올리고 고점 열어버리면은 이거는 하나의 헛물켜다 마는 거죠. 그런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이렇게 해서 61선까지 밀립니다. 61선까지 밀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보나치 타임존을 껐을 때 뭔가 11월 들어서부터는 지금까지 4월 이후 10월까지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커지는 장이 왔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RSI는 중립적이고 스타캐스틱은 조금 여기서
바로 매수하기도 좀 찝찝한. 그래서 매우 애매해요. 애매한데 자 이렇게 보시죠. 방금은 이제 우리 아시아하고 똑같이 접근했고 월가 친구들이 꺼놓고 있는 이동평균선으로 전환해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51선, 100일선, 200일선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랬더니만 S&P 500 아직 51선 공방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51선 깨기에는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 거고 여기서 교과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MACD 오실레이터 음으로 접어들었고 스타캐스틱도 과매수 국면에서 매도 신호가 났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이고 나스닥도 보시면은 이렇게 51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걸 갖다가 기어이 이날도 보세요. 갭 하락 출발해서 51선도 한참 밑에서 시작했는데 이날도 이마롤 선생이 뉴욕 증시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말아 올리네 하는 이마롤 선생 아닙니까? 이걸 말아 올려서 종가는 51선 위로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피보나치는 뭔데라고 하시면은 혹시라도 이 와중에 조금 가격 조정이 깊어진다면은 어디까지 염두에 두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짚어보면은 다 족보 있는 레벨에 걸려요. 23.6은 2레벨이죠. 지난번 올라올 때 한번 걸렸던 레벨. 38.2%라는 레벨은 또 2레벨이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38.2%라는 레벨이 이 계속 이게 지난번 훅 무너지기 전에 고점. 그리고 23.6이라고는 최소한의 조정 레벨도 올라올 때 진통이 있었던 레벨.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나스닥 일목균형표로도 한번 보시면은 일단 구름대까지 오니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밀리면 후행 스팬이 이거 약간 가격대 물고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자꾸 요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죠. 이때처럼 이러다가 결국 꿈틀꿈틀 걷다가 이렇게 결국 내려오는 후행 스팬이 가격대 뚫고 내려오는 이 장으로 갈라는지 여기서 이렇게 지탱하고 올라갈 것인지 우리 산타 할배가 이번에 보따리가 얼마나 두둑할지가 좀 궁금해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12월은 괜찮은데 1월은 모르겠다. 12월은 괜찮은데 1월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 데서 산타랠리 근처까지 가보다가 일단 털고 도망가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장은. 일단은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이 다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이 어떻게 올라온 180불인데 하는 그 말씀 드렸고 얘도 지금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아직 수급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60일선입니다. 60일선인데 60일선 좀 오면은 야 200불 넘게 갔던 놈이 지금 180불 근방이야. 싼 맛에 또 엔비디아 사고 싶어지는 거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현재는 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매체에서 이렇게 헤드라인 잡았네요. 20일 새벽잠 다 잤다. 뭐 이렇게 나오고 정권가에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병목 해소 이슈 언급에 주목. 그러니 지금 수요에 비해서 자기들이 다 못 대주고 있다 하는 그 얘기인데 그 와중에 26만 장을 한국만 준다고 했으니 이거는 뭐 고마운 건지 뭔지. 근데 저의 뇌피셜은 그냥 전력 셋업 된 데다가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주는 것 같아요. 맨날 말하는 거 전력 들어보면 셋업 된 데다가. 어차피 미국도 전력이 없어서 받을 놈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건 뭐 어느 나라건 솔직히 지금 GPU 달라 그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미국 빼면? 그 소버린 AI 얘기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들 뭐 GPU 산다는 얘기 나오는 나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고 일본도 별로 얘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3등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와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한국 국뽕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다 같이 분위기는 글로 흐르는 분위기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 국뽕. AI 국뽕. 우리 3등이다. 이거 밀어가려는 우리 끝까지 3등 해본다. 뭐 이런 느낌 있는 것 같아서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중국이고 3등은 한국이고. 그러니까 미중 빼면 우리밖에 없다 글로벌리. 근데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커도 그래도 남들 중에 1등이잖아요. 그렇네요. 미중 빼면 1등인데 거기랑 싸울 곳은 글로벌하게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 인프라로 뭐라 포텐셜은 우리가 있죠. 3등이라 해도 뭐 전혀 꿀릴 데가 없네요. 꿀릴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미중을 빼고 1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또 좋아 보이는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오늘도 결국은 외국인 매수가 돌아왔잖아요. 예. 그래도 저거 어떻게 올리나 저 차트를 저기서 어떻게 더 올리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돌아와서 또 7, 8% 상승을 보이니까 야 이건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차트로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그건 그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제 지수하고 같이 뭐 그걸로 지수를 만들어 가니까. 그렇죠. 지수를 만들어가니까. 아까 보셨던 관점에서 그렇게 아직은 살아있는 그 21선 거기에 한번 그리고 딴 거보다 우리 증시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자빠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백기투항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쓰려고 하면 쓸 여력은 있고 다소 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할 것 없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시장 관점에서 다소 무리수 아닌가 싶다 하더라도 그게 아직은 통할 수 있는 레벨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도망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네, 도망갈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4천이라는 레벨이 의외로 이게 무슨 뭐 한번 올라서고 나면은 다시 내려가기 힘든 그런 레벨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들락날락. 예, 들락날락하는 그냥 뭐 쌀이 문 열고 들어오고 나오다 하듯이 아주 쉬운 출입구가 되어버렸네요. 4천이. 예, 좀 그런 면이 참. 그리고 이제 계속 보는 게 이제 금리 얘기를 이제 더 많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네. 이제 10년금 3.3. 예. 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미국도 이제 12월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금리를 안 한다고 갑자기 바뀌는지 그러면서 시장을 이렇게 좀 되게 억누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참 이거 보면은 이 패드워치의 이 그래프 보시면은 절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자 지금 오른쪽에 3.75에서 4%가 현재 금리고, 예? 그리고 이제 12월에 가서 25% 추가 인하하면은 연방기금리 목표 범위가 3.5에서 3.75로 25% 내려올 거다 하는 게 지금 이거 막대기 쭉 올라온 거 이게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이만큼 한 90% 정도 가까이 했다가 확실시하다가. 이게 일주일 전에 그다음 하루 전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은 43.9%까지 떨어지고 오히려 금리 동결이 56.1%까지 갔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하루 만에 기사 달라지는 거 보세요. 전문가 80% 연준 4달도 즉 12월에도 25% 인하할 거야. 통계 깜깜이는 계속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하루 만에 또 이제 연준 위원들 잇따른 매파적 발언. 12월 금리 동결 확률 48%.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시황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뭐 거의 스티븐 마이런 이사 빼고는 요즘은 원로 이사도 조용하네요. 마이런 빼고는 나머지 연준 이사들이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은 거의 다 지금 인플레가 더 걱정이야.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걸로 고용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재가 그 얘기를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아주 재밌는 걸 올렸어요. 닉 티밀하우스가 월스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연준 출입 기자, 연준의 입 내지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누가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이렇게 내놓는 리포트를 보겠습니까? 이런 리포트. What is a tariff shock? 관세 쇼크가 뭐지? 그러면서 150년간 관세 정책으로부터의 인사이트. 이래가지고 두 명의 저자가 이런 뭐 그래프들도 섞어가면서 합니다. 야, 우선 요거 잠깐 보시면 이래요. 와, 50% 60%대도 있었네요. 1930년대 대공황 때. 이때 관세를 이만큼 때리기도 했고 거의 이렇게 오다가 최근 들어 진짜 트럼프 이기 접어들면서 관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는 결국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률이 올라가더라 하는 그걸 갖다 이제 상관관계를 찍어놨는데 문제는 이런 거 누가 잘 보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닉 티밀하우스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150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관세가 말이지 로우 인플레이션은 더 낮추고 그리고 애그리게이트 디맨 총수요는 떨어뜨려가지고 약하게 해서 그래서 결국 실업을 높인대 하면서 올렸더니만 164만 명이 봅니다. 대박친 리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가 결국 이거 뭐 그 논리 전개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결국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비싸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업률은 증가하는데 실업률 증가하다 보면은 결국 실업이 이제 증가한 만큼 소득이 줄고 그만큼
소비 여력도 줄고. 이거는 결국 뭐 물가 인하의 압력. 근데 이 기사에서 물가 인하라고 합니다. 물가는 하락이죠. 금리는 인하고 인상시키고 하는 거는 예. 시장에서 금리가 내리는 거는 금리 하락이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건 금리 인하고 그죠. 물가 인하기보다는 물가 하락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 기사 내용은 팀 라우스 기자가 이걸 갖다 이렇게 소개한 거는 그동안에는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팀 라우스였는데 결국 이걸 보이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의 촉매가 될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보는 거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걸 올린 거는 그래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 걱정하면서 금리 인하를 주저할 거는 아니야 하는 쪽으로 살짝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거니까 이 또한 뭐 황소들에게 반가운 뉴스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연준 관계자들이 좀 이렇게 대동단결해서 막 이렇게 인플레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약간 동료의식이 발동한 거 아닐까요? 어디 우리 리사 쿡을 뭐 그런 식으로 자르려 그래. 나도 자를래? 뭐 이런 분위기. 다 같이 연대하는 건가요? 약간 뭐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현상이죠. 아 네. 그럼 뭐 지금 저희가 금리 선물도 한번 기대를 네. 해보고 근데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 변동성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율은요? 한국은에서 이 개입을 이번에 아주 세게 잘 한 것 같은 느낌도 약간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뭐 봐야 될까요? 금요일 날 환율을 뭐 74원, 75원 하던 놈 갔다가 50원까지 밀어버렸으니까 네. 그쯤 되면 인터뱅크 하던 친구들은 질리죠. 그렇죠. 여기서 자꾸 롱플레이 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 싶으니까 어떤 환투기 세력들의 롱마인드는 꺾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금요일 날 이걸 시장 자율적인 어떤 반락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당국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버벌리 얘기하고 실제로 맞아요. 나이 세션 가서도 다 예. 팔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여기 이제 구인철 부총리가 했는 말이 국민연금 그리고 수출업체와 긴밀히 논의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그걸 끄고 전략적 환해지에 나서란 얘기고 해외 자산 지금 들어간 거 해지 없이 나간 거 그냥 나중에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달러 매도를 해지를 해라는 얘기고 그거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환율의 하방 압력을 조할 수 있는 거고 수출업체와 긴밀히 논의한다. 어디 뭐 논의겠습니까? 야 쟁여놓은 달러 풀어 좀 팔아 이거겠죠. 협조 좀 하지. 뭐 이거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당국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 방향을 돌려 세울 수 있을까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쉽게 날 승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IMF 때 고점 2,000원하고 이 선 보시죠. 이 선 보시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열리게 내버려 둘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도 최근에 봤던 한 1,470원대 그 길을 갖다가 다시 돌파하기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 오히려 여기서 달러 인덱스보다도 차트는 생략합니다만 혹시나 체크 가능하시다면 대만 달러 환율 보시죠. 요새는 대만 달러하고 같이 움직이네요. 근데 어쨌든 미국 달러 네. 인덱스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 네. 그래도 밑으로 내려갈 걸 내려갈 기대해 볼 여지가 수 있는 있지만 거죠. 달러가 약세가 안 된다면 다시 뭐 1,500원 다시 또 트라이 해도 차트상으로 보면 이번에 이거 뚫리면은 1,500원, 1,600원도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까 보여준 차트에서 보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그냥 전체 글로벌 달러를 따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저는. 보면은 결국은 지금 이래저래 12월 뭐 가깝잖아요. 12월 6일, 7일인가? 7일, 8일, 9일인가 FMC. 네, 그게 뭐 12월 둘째 주 화수인데 뭐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지금 뭐 해봐야 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죠. 네. 네. 아마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뭐 공방을 거치다가 그렇게 금리를 동결하든 인하하든 그러고 나서 달러 가는 쪽으로 우리도 결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개입도 조금은 약발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그 이후로 금리 인하의 촉매로 달러 약세로 가준다면은 당국으로서는 한시름 놓는 거고 거기서 달러 인덱스가 100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과 또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또 네, 대응을 그럴 해야 수밖에 되겠네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무역협정 타결 직후 삼성, 현대차, SK, LG 4대 그룹이 무려 800조 원의 국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4대 그룹이 시장 심리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모두 다 투자 방향성을 우리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외국인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제일 탑 뉴스였어요. 네. 뭔가 여러 분위기가 다시 국내 증시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의 이 강, 약재 모두 짚어보면서 많은 변화들 속에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주말에 나왔던 이 4대 그룹, 총 800조 원 국내 투자, 뭐 헤드라인은 역대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큰 규모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한국 증시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당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 800조 이런 규모 자체는 항상 이 투자 규모를 원래 가지고 있던 투자 계획에다가 합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그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주목했던 거는 이번에 삼성이 450조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투자 계획이 360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90조 정도 더 추가가 됐는데 그런 게 추가로 나온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450조의 상당 부분은 이 평택의 오공장 같은, 그러니까 원래 짓다가 공장이 중단됐었던 것들을 다시 재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면에서는 뭐 반도체의 P 플러스 Q까지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수 소비가 사실 건설 투자 경기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경기 부양에 쓰지 않게 된 이후에 사실 한국이 효과적인 단기 경기 부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뭔가 여력이 좀 없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 건설이 아니지만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내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출이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이게 내수로 넘어올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마련됐다. 이런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평택 오공장 같은 경우는 삼성이 반도체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 번 돈으로 짓는다. 이러니까 되게 훨씬 더 왠지 안락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올라간 배경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기업들이 역대급 수출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져온 수출 금액을 다시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 여러 국가별로 투자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한국으로 외화가 들어오는 효과가 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 돈을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해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내 외환 시장에 돌게 되는 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빚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하게 되는 금액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고, 근데 지금 새롭게 투자 그 계획들 나왔던 걸 보면 각 그룹별로 좀 자신들이 미래 먹거리로 좀 해놨던 것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좀 더 앞으로의 방향성이 선명해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이미 나온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얘기였지만은 이 4대 그룹이 얘기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따져보면요. AI 반도체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AI 인프라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뭐 전동화 이 네 가지 정도의 축으로 세 개 그룹이 다 모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투자의 방향이 다 AI와 이 AI가 더 나아가서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바꾸고 로봇까지 연결되는 식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거에 한국이 잘 발맞춰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내수가 단기적으로 부양된 효과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크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투자 섹터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있던 것들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모든 테마 안에 결국에 AI가 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왈가왈부 계속 AI 버블 얘기를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끝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게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어디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어려운 얘기죠.
일단은 당분간은 미국의 그런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일 생각이 없고, 그리고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사티아 나델라 그 CEO도 얘기를 했지만은 투자를 일시적으로 약간 줄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AI에 대한 전망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칩의 세대를 쭉 펼쳐서 이제 9세대 칩부터 최신 칩까지의 스펙트럼을 만들어놔야 이후 노후화된 칩을 교체하면서 교체 수요가 또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해가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이 투자가 단번에 한 번에 기대감이 확 쏠려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뚝 수요가 끊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좀 긴 호흡에서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주식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예상하기는 참 어려운 얘기고, 당분간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먼저 이거를 예상해서 끊자기보다는 계속 끌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4대 그룹 외에도 뭐 HD 현대, 한화도 투자 계획들 밝혔잖아요. 조선 방산 쪽 결국에 얘기였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선 방산도 사실은 좀 투자가 필요한 게 맞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이 이미 수주 물량을 3년치를 꽉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가적으로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이익률을 올리는 거 말고는 사실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이 제가 약간은 조금 조선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본 측면도 있었는데, 앞으로 미국의 군함 시장도 열리고 뭐 정비 사업도 열리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수요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정도에 있었던 사이클 이후에 처음으로 이 조선의 캐파 증설 사이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사이클이 연장되고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밑그림이 나왔다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제 한국 투자를 할 때 환율 별로 안 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환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자금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그래도 이제 개입이 좀 나와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팩트셋도 발표가 실제로 됐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 주식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또 이제 좀 옆으로 갔고, 근데 예. 환율이 내려갈까 봐 무서워서 못했었는데 예? 지금은 조금은 이제 1,450원 이하로만 가도 그래도 다시 미국 걸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저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거는 한국에 투자할 곳들이 사실은 더 많아진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좋지만은 외국인이 들어오기는 좀 제약용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실제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파르게 한국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한국 주식을 팔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더 길어지고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넘어서서 물량도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 뭐 3년, 길면 5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럴 때는 당연히 반도체의 이익이라는 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레벨로 가는 게 맞고요. 실제로 역대 한국의 반도체 이익이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60조였는데 뭐 내년 전망은 100조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내후년까지 생각하면은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따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파르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싸다. 뭐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뭐 7배를 올랐는데 멀티플은 안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도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확신이 강해질수록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사실 더 커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게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입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원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 계속 여기가 고점 아니야? 라고 하기도 했다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예. 신기한 게 이게 세대별로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 10에서 30대 좀 젊은 연령층들은 지금이라도 이쪽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중장년층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세대별로 갈리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각인 효과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뭐 투자를 할 때 맨 처음 사회 초년생일 때 경험했던 시장 상황을 그냥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서 그때 익숙했던 분야로 자산 구성을
평생에 걸쳐서 가져가는 게 잘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불패시날 믿는 분들 굉장히 강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식이 우상향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불패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분들은 사실 박스피라는 말이 옛날에는 유행했었죠. 그 한 주가지수 2,000선에서 왔다 갔다 그게 한 10% 이상 변동을 잘 안 하던 시장을 익숙하게 경험하던 분들은 올라가면 일단 불안한 면들이 있죠. 예, 그런 학습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요. 반면에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예외적으로 폭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폭락했을 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들 약간 미국 주식처럼 한국 주식을 바라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쪽이 서로를 조금씩은 더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주가 지수가 3,300까지 간 뒤에 사실은 그 뒤에 저점까지를 생각하면 주가 지수가 또 2,200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우상할 거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시적으로는 지금 상가격보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뭐 레버리지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사실 뭐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 그런 각인 효과 플러스 또 생기는 게 AI에 익숙하지 않은데 테마가 AI이다 보니까 주춤해지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양쪽이 서로를 조금 닮아가서 중간에서 모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주식은 이제 수익으로 증명이 되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맞췄는지는 시간이 지나가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까지도 이렇게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투자 유의 종목까지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매매하는데 불편함이 겪어지는데 이런 건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 그 투자 주의 종목의 지정 요건은 주가의 급변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수 계좌로 매매가 집중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소수 계좌 이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중에 하나만 충족되더라도 투자 주의 종목으로는 걸리는 건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그쵸. 하다 보니 투자 주의 종목에 걸리는 것들이 뭔가 이게 좀 위험한 종목들이다.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투자 유의 종목에 걸리는 거는 소수 계좌가 이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린다는 거는 사실은 최근에 한국 주식 시장이 얼마나 이 시장 기대를 넘어가는 서프라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 투자 주의 종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고 투자 주의 종목이 실제로 매매 제한에 걸리거나 하는 거는 또 지정 요건이 따로 있는 것보다는 정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불편함만 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좀 생각만 바꾸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이 계속 AI 쪽만 보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바이오도 좀 관심을 갖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다들 바이오의 아픈 추억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또 워낙에 바이오는 급등락, 뭐 변동성 이런 얘기들이 늘 따라 붙다 보니까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주식이죠.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그 주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버는 돈 대비의 주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바이오 주식들은 특히 바이오텍들은요. 기술 개발을 중인 그 물질에 대해서 가격을 받는 거니까 사실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데 R&D만 하고 있는데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니까요. 약간 이거는 확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상 3상에 있으면 최종적으로 이게 임상 3상 통과를 해서 정식 약이 나오면은 1조짜리의 매출을 1조짜리 기업이 될 거다. 그러면 근데 임상 3상이 통과를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거든요. 만약에 절반일 확률이라고 하면은 그럼 절반을 깎아서 5천억 이런 식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를 하면 1조가 될 것이고요. 완전히 이게 가치가 없었다는 게 판명이 되면은 0원이 되겠죠. 그러니 굉장히 이상한 주식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스켓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을 사면은 그 중에는 성공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 식으로 수렴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기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 종목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한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종목에서는 그냥
바이오 ETF 같은 식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과거에 이제 뭐 한미약품 당시라던가 이런 당시들을 보면은 큰 하나의 기술 수출 건이 그 뒤에 전반적인 바이오 랠리로 연결이 됐었고 특히나 또 그거를 한국 넘어서 글로벌로 보면요. 미국의 바이오텍들에 대한 활발한 M&A가 나타나는 시점이 그런 전반적인 글로벌 바이오 주식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신호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사실은 ABL 바이오가 이걸 견인을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하는 게 맞다. 다만 한 종목보다는 분산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상위 1% 진짜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던 한국전력 이런 걸 많이 샀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밸류업의 힘이 작용하는 밸류업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이제 그 연료비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반사 이익을 한국에서도 같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연료비가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원가 측면에서 뭐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한전이 굉장히 전기요금을 제값을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판매 단가는 올라가는데 원가는 줄어들면은 이익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시기다. 뭐 그 사이클에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도 배당을 이익이 늘어나면 그만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압력은 정부가 당연히 같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것들을 바라봐서 사실은 외국인들도 최근에 한국 주식을 아주 최근에는 좀 팔았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도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또 순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밸류업의 힘과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이쪽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좀 상승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자꾸 배우게 되는 게 시장이 다 주목하는 거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자꾸 주목 안 하는 거 보게 되더라고요. 유통주 같은 거. 근데 유통주는 사실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중국하고 일본이랑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 우리가 만약에 좀 흡수하게 되면 유통주도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조금 소외돼 있었던 걸 볼 필요가 있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주가 사실 안 좋았던 건 결국은 이제 저렇게 전국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들이 다 자산 시장으로만 가지 소비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는 내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아까 맨 첫 질문에서도 나왔지만은 뭐 800조 원에 대한 국내 투자 이런 거는 분명히 내수 소비 쪽으로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일 이제 약간 고용이 불안정한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내수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내년, 내후년에 경기의 턴어라운드 좀 기대할 만하고 그런 관점에서 같이 유통주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에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 주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원달러 환율이 낮은 상황이 좀 유지가 돼야 더 힘을 주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자사주 즉각 소각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발효가 될 거고 그 기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주식이나 어떤 포커스를 해야 될까요? 투자해서? 기본적으로는 뭐 금융주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의무소각이 나와주면은 사실 뭐 주주 환원의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약간은 이제 그 뭐 배당과 주주 그 자사주 매입을 이제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움직임들이 좀 생길 거라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단 금융지주들이 제일 우선순위일 것 같고 그러고 뭐 자사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대략 한 PBR 1배 미만인 것들은 다 괜찮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얘기는 뉴스가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마도 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 내지 1년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게 액션에 들어가는 기간은 또 남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모멘텀을 자꾸 추가적으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 밸류업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뭐 상법 개정 그리고 뭐 세법 개정에 이어서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개인 투자자들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나의 모멘텀이 식을만 하면 새로운 것들을 다시 들고 나오고 이거를 계속 꾸준히 끊지 않고 이어가지고 있다는 점, 그 그림에서 상법 개정도 같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또 진짜 실제로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찬바람하면 배당주도 비중을 많이 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도주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좀 꾸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중을 적절하게 잘 가져가자. 왜냐면요, 이게 최근에 그런 AI 버블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회자됐던 사람이 마이클 버리, 그러니까 이제 뭐 팔란티어나 엔비디아에 대해서 포지션을 부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요, 사실 이거는 엄청 뭐 규모 차원에서는 포지션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AI 숏에 자기 순자산의 몇 프로 정도를 태웠냐 하면 6%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94%는 여전히 AI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잘 해지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물론 이거는 이제 선물 옵션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동일선상에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I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중을 제일 크게 가져가는 건 당연히 맞지만은, 그거랑은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유통주라던가 그러면 금융주라던가 이런 것들의 배분을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뭔가 조정을 받았을 때 이걸 딴 걸 팔아서 이걸 더 산다던가, 아니면 AI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좀 줄였을 때 그걸로 금융주를 산다던가, 이런 액션들이 여지가 있으니까요. 다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렇게 구성해 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여전히 AI 비중을 뭐 70% 이상은 들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처음에 적절하게라고 하셔가지고 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는 저가 매수세 유입 속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한 삼성전자의 특정 메모리 칩 가격이 9월 대비 최대 60% 인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NH투자증권은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제한적인 공급 속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오늘 삼성전자는 3.5% 오르면서 10만 600원에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8.21% 오르면서 60만 6천 원, 한미반도체가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STI와 테스가 각각 13%, 11%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국내 여행업체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국유항공사는 일본행 항공권 취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롯데 관광개발이 12.63% 오르면서 26,600원에 마감했고요. 서부 T&D가 18.25% 오르면서 1,300원, GSP&L이 오늘 9%대 오름세 보였고 호텔 신라와 파라다이스가 각각 4%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 일찍 살 걸, 나의 실수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방향이 무엇일지 알파벳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버크셔는 올해 3분기에 알파벳 주식 1,780만 주를 매수해서 주식 가치를 약 4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매수로 알파벳 비중은 버크셔 전체 포트폴리오의 1.6%로 상위 10위에 올랐는데요. 반면 애플의 지분은 15%를 추가로 매도해서 보유액이 약 607억 달러로 줄었고 작년부터 공격적인 매각으로 전체 보유 주식의 약 3분의 1을 처분했습니다. 버핏은 그간 가치 투자 철학에 따라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만큼 이번 알파벳 매수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주 중에서 애플 다음으로 알파벳을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알파벳이 지난달에 발표한 실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확인해 보자면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1,023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검색과 광고 부문의 구글 서비스 매출은 약 871억 달러로 14% 증가했고 클라우드 부문은 약 152억 달러로 34%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실적은 알파벳이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알파벳은 구글 전용 연산 칩인 TPU를 활용해서 자체 개발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연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제미나이는 이미지 생성기 나노 바나나의 인기를 발판 삼아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6억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AI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자율주행 개발사 웨이모는 미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AI 반도체 아이언우드를 통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또 구글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현재 1,5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TPU를 활용한 AI 최적화 클라우드는 기업 고객들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됩니다. 골드만삭스는 구글 클라우드의 34%의 매출 성장과 수주 잔고 증가, 또 영업이익률 23%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30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AI 기술 성장과 검색 광고 부문의 강세, 유튜브 광고 매출 성장이 향후 수익성을 뒷받침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알파벳의 지속적인 자기 주식 매입 정책과 현금 흐름의 견고함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선택한 알파벳의 현재 흐름과 향후 전망까지 분석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휘청이는 동안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흔들렸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하회한 후 좀처럼 회복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래가 매도한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서 불안을 좀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위험 자산이지만 주식으로는 자금이 몰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언디파인드랩스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뭐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하고 혼자서만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호재도 악재고 악재도 악재입니다. 다 악재예요? 네. 호재도 악재고 악재도 네, 악재고. 전부 다 그냥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좀 센티먼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ETF에서 순 유출이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이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억 달러 이상 지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출이 도대체 그러면 왜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ETF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포지션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CME 시장에서 즉 선물 시장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갭을 먹는 현물과 선물 갭을 먹는 그런 어떤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포지션 자체를 축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하나의 또 악재가 지난 이제 41일 동안 이제 1조 1천억 달러가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자금이 이제 증발된 게 매일로 치면 27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자금이죠. 근데 이런 자금들이 왜 계속적으로 증발이 되냐? 그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선물 거래를 굉장히 높은 어떤 레버리지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배, 10배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50배, 100배 이런 어떤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큰 포지션을 잡고 청산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물 투자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자꾸 시장에 많아지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변동성이 위로도 커지면 좋겠지만 아래로 훨씬 더 많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격 좀 내려가고 또 ETF 순유출과 그다음에 재무전략 기업에서 이제 현물 포지션을 현물 자산을 이제 시장에 매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시스 트레이딩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특히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레버리지를 크게 했고 레버리지를 크게 한 데들이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 선물이랑 뭐 이것저것 섞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길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청산당하면서 하락을 하고 그렇죠. 청산당하면서 하락당했더니 CME가 또 해지했던 데서 그렇죠. 또 하락하니까 맞습니다. 청산되고 그러면 와중에서 청산되면서 또 저평가가 되니까 이쪽 거 매수하고 ETF는 팔고 네. 이래서 그냥 현물을 계속 팔았다. 네, 정확하십니다. 이게 지금 전체 그림인 거네요. 네, 악순환의 연속인 거고요. 근데 제도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어떤 제도적 환경이 없었거든요, 이 블록체인 시장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크립토 시장만의 좀 어떤 고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자들 성향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베이시스 트레이더들의 어떤 청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맞습니다. 이제 올라갔던 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뭐 다시 내놓고 시장에 도로 내놓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러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조정인데 건전한 조정치고는 너무 조정이 크게 되고 있죠.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AI 주식들이나 기타 주식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그래도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코인은 반등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자꾸 있습니다. 하이가 싫은 거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오히려 근데 없는 사람이라면은 뭐 지금 비트코인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간간히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근데 이게 좀 결론적인 또 얘기일 수 있잖아요. 나중에 또 한 달 후에는 너무 좋아져서 그때 살 거야. 그렇죠. 그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게 잘못되면 더 큰 하락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탐욕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마다 좀 조금씩 모아갔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매수세에 기대어서 큰 상승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탈된다는 것 자체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것들도 다 악재로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도 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완전 반대로 전망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좀 하락폭이 심했습니다. 35%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무전력 기업 중에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계속적인 어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뿐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피터 틸이 굉장히 비트마인에 대한 지분을 이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제 피터 틸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시장에서 꽤나 유명하신 분이고 어떻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분이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비트마인을 이제 매수했다고 해서 또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했던 건데 그분의 어떤 지분이 축소되면서 이제는 끝난 건가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또 이런 기사들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자체도 비트코인처럼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가상 거래소인 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가상자산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네. 가상자산 판매 플랫폼에서 또 뭘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사실 이런 ICO라는 걸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IPO처럼 결국 코인을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처음 판매됐을 때 뭐 20센트, 30센트에 판매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 치면은 지금 3,000불 정도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게 이제 하락장에서 거래소들이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토큰을 판매하고 그것을 긴 기간 갖고 있어서 성공을 하면 큰 수익을 얻는 하나의 이제 장치인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ICO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 첫 번째 이제 어떤 그 프로젝트로서 모나드라고 하는 레이어 1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나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더리움의 조금 불편한 점, 비싸고 느린 것을 보완한 하나의 체인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판매함으로써 코인베이스의 주식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보통 ICO를 할 때 결국 그 국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주관사가 큰 비용을 가져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코인 거래소들이 이제 큰 비용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적 개선에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모나드 같은 경우 잘 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ICO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제 런칭한 레이어 2인 베이스라고 하는 레이어 2에서도 토큰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또 ICO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거래소의 수익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ICO를 한다는 게 결국은 그 코인을 만드는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그걸로 백서를 만들고 또 그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살 사람들을 IPO 하듯이 주식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를 플랫폼화 시켰다는 건가요?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네, 원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 규제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용을 해주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어떤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슈랑 또 지금 XRP 현물 ETF도 지난주에 결국에 상장해서 뭐 성과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아예 그냥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같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리플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의 코인이죠. 최근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한 500억 원 정도가 좀 순유입이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얻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관심 자체가 지금 블록체인보다는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큰 상승은 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알트코인 관련된 ETF가 출시된다는 거는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좀 현상이라 좀 볼 수 있고요. 앞으로는 뭐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좀 이 블록체인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고 하면은 또 큰 어떤 상승을 좀 동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일 핫했던 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더리움도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올렸었고 지금 네. 빠졌지만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솔라나도 또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데 뭔가 체인을 제공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기존부터 솔라나 같은 경우는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런 결제 시스템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솔라나 기술을 활용해서 좀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접목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고 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네오뱅크다라고 하면서 뭐 기존의 어떤 은행들이 하던 어떤 업들을 전부 다 블록체인 시장으로 가져오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 후부터 좀 가속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갖고 있는 강점을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솔라나가 저기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가면 이더리움한테는 나쁜 건가요? 뭐 이더리움하고 막 경쟁을 한다고 하면 나쁘긴 하죠. 아무래도 이더리움 위에서 결제 시스템을 쓰려고 하면은 아직도 좀 비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당 한 500원 이상은 지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원에서 20원이면은 이런 거래가 완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빅테크들은 대부분 이제 솔라나 기술을 적용해서 좀 페이먼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고 빠르니까요. 근데 원래 그런 거 하는 거가 리플이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이제 코인을 갖고서 네. 그것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은 이제 자체적인 어떤 기술 어떤 향상을 못 해가지고 최근에는 신규 스타트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코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스타트업들을 인수해가지고 이걸 완성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솔라나는 자체 기술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리플은 자체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리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까요. 리플 자체는 이제 스위프트망을 뭐 대체하겠다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다른 체인들이 많이들 그런 것들을 좀 따라잡고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오히려 이런 어떤 페이먼트와 함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가치 저장에 대한 어떤 속성 때문인데, 근데 이제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많이 편입되다 보니까 이젠 모든 어떤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고 투명하다 보니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는다. 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포커싱하고 있고 또 이거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인 어떤 리플 체인이 이런 것들에 좀 도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정말 폭풍의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오늘 밤 미증시는 볼 일단 걸까요? 금요일 날 다행히 그래도 올라와서 우리나라도 순풍이 좀 분 것 같은데요.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릴 거고 그리고 지금 별로 뉴스에 나오는 얘기 많이 안 했지만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 유가 관련돼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빈살만을 또 트럼프가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 또 유가랑 관련이 있잖아요. 유가, 그러면 인플레이션.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은 다시 또 금리 부분 흔들리고 시장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게 좀 잘 넘어가면 다시 AI 쪽으로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또 주 중반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